17일 화요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전략인사이드 노동길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략인사이드 발표드리겠습니다. 나눠자린 자료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중요한 이벤트가 11월에 있는데요. MSCI 정기변경 이벤트입니다. 일정으로는 11월 10일 한국 시간에 확인할 수 있고, 지수 발효일이 12월 1일이기 때문에 하루 전날인 11월 30일에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들이 종목 교체에 나설 전망입니다. 올해 MSCI 코리아 종목 변경이 있었던 5월과 8월에 그림 1, 2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뚜렷하게 인덱스 효과를 관찰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구성 종목 변경뿐만 아니라 SK바이오팜 등 7월에 상장된 대형 기업들의 편입 여부에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페이지 표 1, 2번을 통해서 저희가 예상하는 편입 예상 종목 각각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인덱스 효과 가장 클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래대금 대비 자금 유입 규모가 큰 편입 종목 중에서는 두산중공업, 그리고 제외 종목 중에서는 오뚜기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당 MSCI 변경에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리뷰일, 즉 11월 11일 발표 때 시초가에 사서 변경일 11월 30일 종가에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5페이지 그림 5번 봐주시면요. 해당 전략을 사용했을 때 절대 및 상대 수익률이 과거부터 굉장히 뚜렷한 인덱스 효과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리 종목 변경을 예상해서 매매에 나섰을 경우에는 알파가 더 커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6페이지 그림 6번부터 9번까지 보시면요. 절대 및 상대 수익률이 20거래일 전후로 좁혔을 경우에 2010년 이후 절대 수익률 7.5%가량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8페이지에 있는데요. 앞에서 살펴봤던 MSCI 스탠다드 지수, 즉 미드와 라지캡 종목들은 사실 투자자분들로 하여금 많이 알려져 있는 이벤트들입니다. 하지만 이 스몰캡 지수에 포함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예상하기도 좀 어렵고 사람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스몰캡 종목들에서도 뚜렷한 인덱스 효과가 발생이 됐었는데요. 그런 종목들이 표 3에 있는데 이 상위 종목들, 쌍용, 양해, 엑세스바이오 이런 순서로 통해서 이 스몰캡 종목들에서도 뚜렷하게 인덱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번 MSCI 변경에서 주목할 변화는 쿠웨이트의 신흥지수 편입에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의 패시브 매도 수요가 약 1,900억 원가량 발생할 수가 있고요. 현재 엔트그룹이 IPO 일정이 굉장히 뚜렷하게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른 국내 매도 수요는 한 900억 원가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과거 예를 올해 5월하고 8월로 아까 그림 1, 2가 되어 있는데 그전을 좀 넓혀서 이전까지 보면 어떤가요? 예, 이전에도 뚜렷하게 인덱스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림 6번에서 그림 9번이 2010년 이후로 평균을 낸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뚜렷하게 인덱스 효과가 MSCI EM 그리고 MSCI 코리아 지수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MSCI 추종 자금 얼마로 좀 이렇게 가정한 거죠? 이거 EM? 예, EM 추종 자금 6월 말 기준 2,390억 달러, 390억 달러를 가정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산업기업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 도현우 연구원. 네,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네덜란드 ASML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눈에 띄는 게 기존 장비보다 EUV 장비가 매출 비중에서 50% 이상 넘어갔다라는 게 제일 눈에 띄고요. 장비가 삼성전자 TSMC에 이제 다 설치가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소재랑 부품 관련된 부품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UV 관련된 이제 소재랑 부품 중에서 제일 만들기가 어렵고 현재도 개발 중인 부품이 EUV 페리클이라고 하면 이제 마스크를 오염물질에서 보호하는 부품을 말하는 거고요. 또 EUV 이제 포토 레지스트 이 두 가지가 제일 만들기가 힘들고 현재도 개발 중인 부품과 이제 소재들입니다. 여기서
좀 개선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지난주에 이제 두 가지 발표가 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벨기에의 반도체 연구기관 아이맥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탄소 나노튜브 소재의 EUV 페리클을 개발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 나노튜브라는 소재가 기존 소재에 대비해서 투과율이 훨씬 더 높고, 그리고 열에도 이제 잘 견디고, 대부분 이제 재료에 흡수돼서 EUV가 쓰기가 힘든데, 이거는 흡수율도 좀 많이 낮기 때문에 차세대 재료로 이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새로운 소재로 EUV 페리클을 여러 업체들이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SNS텍이랑 FST가 관련된 그 부품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SNS텍은 현재 이제 양산, 삼성전자랑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 양산 단계에 가까워진 게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양산에 투입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EUV 포토레지스트 관련돼서도 지난주에 좀 발표가 났는데, 미국의 소재 스타트업 회사 중에서 인프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인프리아라는 회사가 EUV용 이제 산화금속 포토레지스트를 지난주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기존의 포토레지스트는 화학 증폭식 포토레지스트인데, 이거를 사용을 할 경우에 EUV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됩니다. 뭐 라이트 블러 같은 문제도 있고, 기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뭐 양산에 쓰기는 조금 힘들다, 업계에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해결을 하려면 20 마이크로줄 밑에 레지스트를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이 산화금속 포토레지스트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업계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이 인프리아라는 회사가 개발을 성공해서 이제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소재 수요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제조 과정은 일본의 JSR이랑 같이 하고, 뭐 부재료는 일본의 TOK랑 이제 협력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 인프리아라는 회사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작년이랑 올해 두 단계에 걸쳐서 투자를 해서 좀 밀어주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뭐 다른 업체들이, 해외 업체들이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 중에서 EUV 관련된 뭐 소재랑 부품 업체 중에서 이제 뭐 제일 시장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이 페리클이랑 포토레지스트 쪽인데, 저희는 이제 페리클 쪽이 훨씬 더 이제 양산 단계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포토레지스트 쪽은 국내 업체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SNS텍은 그러면은 그 소재를 갖다가 어떤 기반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랑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가 이 SNS텍의 부품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국내 업체 뭐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관련 기업은 어떤 게 있나요? 동진 세미캠이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는 당분간은 양산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인프리아라는 회사랑 일본의 JSR이 기존의 포토레지스트 쪽에서 이제 제일 잘 만들고요. EUV 쪽도 일본의 JSR이 제일 잘 만들고, 스타트업인 이제 인프리아랑 JSR이랑 또 이제 관계가 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먼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아까 저 SNS텍이 하고 있는 거 말고 이 좀 탄소 나노튜브 소재 페리클 쓸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적으로 그 실리콘 계열은 투과율이 80% 후반대인데, 이 탄소 나노튜브 소재는 여기 자료에도 써놨듯이 투과율이 97%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제 훨씬 좋습니다. 근데 뭐 열을 건디는 성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실리콘 대비해서 조금 못 미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개발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할 때로는 2021년 하반기부터 일단 SNS텍이 개발한 이 실리콘 계열의 페리클을 일단 쓰다가 한 몇 년 이후에 이 탄소 나노튜브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이어서 현대차 기아차 주승우 이사님. 예, 어제
굉장히 시장 기대치보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이 나왔고요. 지금 뭐 내년까지 이익 성장 계속될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 유지하고요. 내용이 같아서 두 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이 지금 공표 기준으로는 현대차는 마이너스 3,140억이 나왔고 기아차는 플러스 1,950억이 나왔는데요. 지금 세타 엔진 관련 충당금이 현대차가 2조 1,352억 원이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아차가 1조 130억 정도가 반영이 돼서 요거를 제외한 수정 영업이익은 현대차가 1조 8천 정도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가 1조 2천 정도 나와서 사실 기아는 흑자가 나왔기 때문에 기아가 숫자는 훨씬 더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거는 뭐 계속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차 효과가 성공적으로 누적이 되면 그 효과가 이제 점증해서 커지는 부분들이 지금 선순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지금 기아가 숫자가 조금 더 좋았던 부분은 기아가 이제 자동차 사업 중심으로 돼 있어서 이제 자동차 사업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뭐 좋아질 때도 빨리 좋아지고 나빠질 때도 빨리 나빠지는 그런 스윙이 좀 큰 편입니다. 그게 이제 기아차가 숫자가 더 잘 나왔던 거고요. 일단 뭐 최근에 이제 환율이 빠지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신차 런칭, 신차 효과가 누적이 되면서 이제 원가 구조도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재적인 기업 가치 개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뭐 ROE도 좋아지고 뭐 판매도 좋은 이 상황에서 지금 PBR이 여전히 0.7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고민할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내년에 이번 사이클에서는 내년에 어닝 모멘텀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2022년, 23년까지는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기, 이녹스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까지 이규화 연구원입니다. 네, 일단 세계 업체 실적 예상보다 좀 잘 나왔고요. 전기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무라타 자료로 말씀을 드렸지만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제일 큰 거는 MLCC 업황이 생각보다 되게 좋다는 건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좀 우려가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IT 부품도 마찬가지지만 4분기 물량을 좀 이제 3분기에 많이 좀 땡겨온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제 이제 컨퍼런스 콜 내용을 들어오면은 4분기도 지금 MLCC 업황이 계속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서 이제 MLCC만 놓고 오면 증익이 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4분기 실적도 뭐 카메라 모듈 같은 게 좀 빠져서 뭐 빠지긴 하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크게 개선될 거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스마트폰 수요나 이제 나머지 쪽 수요는 이제 올라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 전장 쪽 수요가 확실히 최근에 좀 좋은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무라타도 최근에 가이던스를 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뭐 아이폰 영향이나 스마트폰도 있지만 무라타가 이제 전장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무라타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관련된 얘기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도 이렇게 되면 특히 이제 되게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특히 이제 MLCC가 마진이 10% 초반 이제 이 정도에서 계속 2분기까지 머물다가 3분기에 20% 가까이 이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처럼 뭐 가격이 올라서 오른 게 아니고 가동률이 올라가는 효과랑 뭐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제 좀 더 원가 같은 거나 이런 걸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이렇게 마진이 좀 올라간 거로 확인이 되고 4분기나 내년도 봤을 때 지금 마진이 뭐 떨어지는 국면이 아니라 가격이 유지만 돼도 지금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면 되게 좋은 실적이 좀 기대가 돼서 전체적인 업황은 지금 되게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뭐 장이 안 좋아서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지만 사실 지금 그게 아니라면 펀더멘털은 되게 견조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좀 나왔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3분기 분기 기준 최대 매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진 같은 경우는
그 6월 달에 이제 정기 보수 같은 거 하면서 이제 가동률이 좀 낮아진 것 때문에 좀 낮아진 측면이 있고요. 4분기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제 매출액은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확실히 그 PI 첨단 소재도 좋은 실적을 달성할 거로 좀 기대가 돼서 뭐 내년까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좀 그 지금 주가에서 더 빠지는 것보다는 뭐 올라가는 걸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도 실적이 되게 잘 나왔는데요. 일단 뭐 저희 추정치 대비해서도 그렇고 컨센 대비해서도 되게 잘 나왔고 가장 큰 이유는 LG 디스플레이 이제 광저우 공장이 확대되는 물량이 확대되는 그런 그 수혜,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전방 산업이 또 좋은 수혜가 있는데 4분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3분기에 이제 워낙 그 패널 출하량이 좀 많아서 좀 줄어들 거라고 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년 대비해서 확실히 좀 좋은 실적을 달성할 것 같고요. 마진이 특히 3분기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4분기도 일단은 계속 좋은 흐름은 유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가면 광저우 공장이 어차피 뭐 계속해서 이제 물량이 늘어날 거고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전방 산업도 내년에 회복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실적은 되게 좋아질 건데 지금 밸류에이션 밴드가 여전히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되게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요. 그 MLCC 가동률이 거의 이제 풀 가동까지 가까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내년에 혹시 증설 계획이나 이런 가능성 없을까요? 지금 그 중국 천진 공장이 증설을 해서 이제 양산을 9월부터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시장 그 분위기에 따라서 물론 전장 쪽으로 초점을 맞춘 공장이긴 한데 IT 하이엔드 쪽으로도 지금 확대를 할 거라서 내년에는 이 부분이 좀 확대돼서 들어올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중공업 발표할 텐데요. 그 조선산업하고 현대미포조선까지 간단히 같이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그 조선업 관련 자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조선산업 코멘트와 현대미포조선 어제 발행이 됐었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일단 요약을 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미국의 좀 세계적인 해양 플랜트 엔지니어링사인 테크닙의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이 수주가 14.7%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뭐 실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고 보여지지만 이 수주가 계속 감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이제 카타르로부터 LNG 그 엔지니어링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타사 대비 그 수주 잔고가 굉장히 차별되는 회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후로 마땅한 수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현재 6분기 연속으로 수주 잔고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엔지니어링 쪽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나중에 이 엔지니어링 결과물, 그러니까 이 피드 결과물을 가지고 해양 플랜트를 진짜 구매를 해서 해양 유전이나 가스전을 만들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피드 수가 감소한다는 것 자체가 해양 플랜트가 생겨날 기회 자체가 안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엔지니어링사들의 수주 동향을 보면 국내 조선업체들이 해양 플랜트 수주를 회복하는 데는 최소 1년 이상 걸리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피드 자체가 1년가량 진행이 되기 때문에 피드가 나와야 거기서 해양 플랜트 수요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향후 피드 수요가 살아난다고 치더라도 그게 조선업체에 긍정적인 여파를 주는데 1년 이상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심플하게 얘기를 드리면 국내 조선 대형사들 같은 경우 향후 1년 내로 해양 플랜트 수주가 회복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미포조선 말씀을 드릴 건데요.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해양 플랜트를 다행히 하지는 않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선 경기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현재 그 2016년부터 현재까지 수주 잔고가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변동성도 적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년 이상 이제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좀 이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이라이트 하고자 좀 자료를 준비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어제도 조금 주가가 올랐지만 PBR 밸류에이션으로 0.5배 정도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 10년 동안 PBR 평균적으로 0.9배 선에 있었고요. 각 연도에 가장 최저가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도 평균 0.6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10년 이래 굉장히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주 상태가 뭐 수주 잔고를 위로 밀어올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좋냐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10년 사이에 회사가 딱히 특별히 나빠진 부분도 없기 때문에 이 주가에 계속 하락했던 부분은
좀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 정도의 수주 잔고가 박스권이 유지되는 건 제 생각에는 차후에 경기 회복이 됐을 때 좀 상전 몇 개가 있지 않겠나, 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상당히 바닥에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좀 취지로 준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삼성중공업을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 제가 최근에 삼성중공업의 현재 수주 동향이 굉장히 안 좋아서 목표 주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있는 이벤트를 좀 추가로 업데이트 드리고자 자료를 준비했고요. 예, 삼성중공업이 PDC와 소송을 하고 있던 건이 있습니다. 2013년에 약 5천억 상당으로 시추전 한기를 수주했었는데요. 2년 뒤인 2015년에 PDC가 그 선박에 대해서 인수 거부를 하면서 잔금을 주기는커녕 착수금도 돌려내라고 해서 좀 양사가 분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종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 건은 삼성중공업이 승소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그 영국 법원에서 이제 삼성 쪽에다 배상을 해라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고, PDC가 그간 항소심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기각되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 소송에 관련돼서 약 1.1억 달러 상당을 충당금으로 당시 잡아둔 바가 있기 때문에 4분기 중으로 환입될 예정이다라고 해서 요게 4분기 이익으로 추가로 잡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배상금으로 받아야 되는 게 3억 달러 이상 있는데 문제는 PDC가 지불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받으면 좋겠지만 현재 언제 들어올지 가시화 시점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추정치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삼성중공업은 4분기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수주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으로는 조금 어렵고요. 걸림돌 하나를 제거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우리금융지주 조분함 연구원. 네, 우리금융지주 실적 나왔고요. 사실 우리금융지주는 저희가 홀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어제 나온 3분기 실적은 일단 기대에 부합하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하이라이트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서 기대치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었던 KB와 하나금융 대비 이 다소 평이한 실적을 낸 이유는 지주사 그림의 미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은행 비이자 부문 완충제 만드는 부분이 시급하고요. 뭐 앞서서 정준섭 의원이 어제 발표하기도 했는데 아주캐피탈 지분 74%를 이제 올해 안에 인수하려고 추진 중인데, 이게 이제 완료가 될 경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이지만 이게 한 1,000억 버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뭐 이 기여도가 아주 큰 편은 아니어서 추가적으로 증권사, 보험사 등의 그런 M&A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단 저희의 홀드 의견과 목표 주가 8,100원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대체투자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NH 글로벌 인프라 김영근 연구원. 네, 글로벌 인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리플레이션 국면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중요한 중수인 글로벌 인프라, 글로벌 리츠를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인프라를 보면요, 렘데시비르 백신 긴급 사용 승인도 나고 부양책을 합의한다 안 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공항 인프라가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도 2.7% 상승을 했고요. 근데 이제 영국하고 유럽하고 북미 자체는 지금 코로나 3차 확산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공항을 예를 들어서 프랑스 공항 인프라를 보면요, ADP라고 일단 올해 들어서 통행량은 63% 감소입니다. 당연히 트래픽이 줄었겠죠. 공항이 항공기가 뜨지를 못했으니까요. 매출도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배당까지 삭감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공항은 사실상 리테일 임대 수익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상 거기에 있는 일단 면세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래 의존도가 큰데, 일단은 항공기가 뜨지는 않으니까 많이 뜨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림 1번에 보시면은, 3페이지 그림 1번을 보시면은,
공항의 통행량이랑 도로의 통행량하고는 좀 차별 일적이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3차 확산되더라도 자가용으로 운전을 하는 수요는 꾸준히 조금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로 인프라는 사실상 우리는 지금 확대해야 된다고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공항은 실적도 개선되지 않지만 배당 자체를 삭감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글로벌 인프라의 투자 의견을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좀 좋게 보고 있는 것은 호주의 도로 인프라 TCL입니다. 꼭 호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캐나다도 유로도로를 가지고 있고 미국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캐나다 오일 가스 파이프라인 우리가 있어 TRP를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리플레이션 국면에서 가장 빨리 베타가 큰 거는 사실상 오일 앤 가스 파이프라인이 제일 바이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리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지금 0.9% 정도 좀 상승을 했고요. 국가별로 보시면은 지금 영국, 프랑스, 유럽 쪽이 좀 상승하고 있고 또 한국 리츠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종목들 오르면서 2%대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 단으로 보시면은 이번 주에는 이제 호텔 리테일 쪽, 이제 경기 민감 쪽이 좀 움직였고 반대로 특수형이 좀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지금 3분기 실적 인텔이 발표를 하면서 지금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좀 실적 부진이 부각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하반기 이후로 이제 신규 임대 수요에 대한 우려가 좀 발생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랑 셀타워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기 민감 섹터나 아니면 배당 수익률이 높은 섹터 중심으로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결론적으로 미국 섹터 내에서는 주거용 카지노 헬스케어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미국 데이터 나온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4페이지 그림 2개 봐주시면 되는데 그림 1번 보시면은 이제 이게 주택 시장의 심리 지표로 보시면 되는데 10월달 숫자가 거의 한 15년 내로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 때 빠진 부분을 모두 회복을 하고 이전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주요 올라온 지역들로 보시면은 이제 그 서부 지역이랑 좀 북동부 지역, 그러니까 서부 지역에 있는 도시들 위주로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2번 보시면은 공급 물량 좀 그려왔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빠진 부분을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과거 장기 평균선 대비해서는 아주 낮은 수준이어서 지금 지난 10년 동안 공급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를 이제 이 새로운 공급이 채우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초과 수요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 속에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미국 주거용 리츠에 대해서 좀 확대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리츠 타이밍 좋게 추천 잘하고 있는데 한국도 주간 지난주에 좀 오른 것 같은데 잠깐 말씀하시죠. 네, 지금 한국 리츠도 지금 주간 단위로 지금 2%대 올랐고요. 지금 오른 순으로 보시면 NH 프라임이 좀 가장 많이 올랐고, 그다음 신한 알파 그리고 이리치 코크랩 이런 정도로 지금 상승 마감을 했고, 저희 쪽 이제 한국 리츠 뷰는 롯데 리츠랑 신한 알파가 가장 좀 유망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근거로는 사실 지금 그 배당 수익률 자체보다는 향후에 신규 자산을 좀 얹어 가면서 배당 수익률을 높여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리 얘기가 나왔었던 롯데쇼핑이 보유하고 있던 매장 이외에도 롯데 글로벌 로지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뭐 유통센터라든지 아니면 신한 알파리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좀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산을 좀 얹어왔던 지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두 종목에 대해서 좀 확대 의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리츠는 우리가 푸시하는 것만큼 사실 세미나가 많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좀 많이 세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리포트에 ESG 지표들 새로 넣은 거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요 안에 보시면 현대차 기준을 한번 보시면요. 3페이지에 요거를 지표들 의미를 오늘 좀 시간이 되니까 김동영 부장이 쭉 좀 설명을 해주시죠. 현대차 기준으로 보세요. 네, 현대차 자료 3페이지를 봐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ESG 인덱스 앤 이벤트를 저희가 확장 보강하는 걸 어저께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벤트는 원래대로 있고요. 인덱스들을 좀 더 보기 좋게 만들었는데 가장 큰 특장점은 평균하고의 비교 그리고 시계열 분석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차트화를 했다라는 거고요.
맨 위에 있는 G, 거버넌스의 4가지 항목들을 보시면 이게 이제 지배력하고 이사회 그리고 이제 총점을 가지고 레이팅에 준하는 거를 보실 수 있는 4가지 지표를 넣었고요. 맨 왼쪽에 있는 주주 구성은 이 바 차트의 아래에서부터 최대 주주, 자사주, 국민연금, 기타, 외국인 요 순서로 이제 올라가면서 숫자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최대 주주의 지배력이 평균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또 국민연금이나 외국인의 영향이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회 구성은 평균이 이제 7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아래쪽 4명이 사회이사라는 건데 현대차는 이제 이사회의 구성 규모 자체가 크고 그리고 사회이사의 비중은 이제 평균하고 비슷한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이사의 구성이 높을수록 독립성이 좀 더 높다라는 지표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에 있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여부는 요 샘플이 되는 171개, 그러니까 2조 원 이상의 상장 기업들은 28%가 분리가 돼 있다라는 얘기고요. 현대차는 지금 no라고 돼 있죠. 분리가 안 돼 있는 거죠. 만약에 분리가 돼 있었으면 yes라고 표현이 돼 있을 거고요. 이것 역시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준수라고 돼 있는 항목은 작년부터 의무 공시가 되고 있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주요 15개 핵심 지표에 대한 준수율이 평균 대비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 올해 평균은 8개, 9개 준수였고 현대차는 작년에는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가 올해는 평균을 많이 상회하는 수준으로 개선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표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나요? 핵심 지표. 핵심 지표는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뭐 여기 바로 옆에 보신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가 되어 있는가, 주주총회를 충분히 참석할 수 있도록 일찍 고지를 하는가, 감사기구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셜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해관계자들과의 동반 성장이라든가 지역사회의 영향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직접적이고 비교가 용이한 사내 구성원과 관련된 4가지 지표를 저희가 채택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성 임직원 비율, 근속 연수, 인당 교육 시간은 높아지고 있는 게 좋은 트렌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계약직은 반대로 비중이 낮고 낮아지는 트렌드가 ESG가 좀 더 좋은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관련된 부분은 환경 영향과 관련된 각종 지표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특이할 점은 그 용수 재활용량하고 폐기물 재활용량은 총량이고요. 에너지 사용량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출액당 기준입니다. 현대차의 케이스를 보시면 에너지 사용량이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돼 있죠. 이거를 만약에 절대량으로 했으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겠지만 이렇게 매출액당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산업적인 특성을 좀 반영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저희가 아직 요거는 샘플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전체 평균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요게 좀 보완이 되면 산업당 평균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각 산업에서도 이런 배출이 적고 낮음에 대한 비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S에서 그 계약직 비율이 낮을수록 좀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유연성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유연성과 효율성의 완전 배척점이라기보다는요, 이제 ESG적인 요소가 이렇게만 보면은 그 재무적인 요인을 좀 압박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연구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재무적인 성과를 좋게 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예. 그런 이상적인 모습도 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이 정규직보다 연봉이 낮으니까 계약직 비율이 낮은 게 재무상으로는 유리할 수 있는데 사회적 책임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마이크 잡으신 김에 어제 삼성그룹 이슈, 주가 보고 또 말씀 좀 해주시죠. 예, 투자자분들보다 언론에서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요. 종가는 어저께 확인하신 대로 4개 기업에 대해서
물산이 일단 가장 높은 수준 유지하면서 마무리했고, 전자는 큰 변화 없이 강보합권 계속 유지하다 마무리를 했고, 생명하고 SDS는 처음에 높게 시작했다가 좀 많이 빠지면서 5% 내외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산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게 단순히 배당이 늘어나고 대주주가 들고 가고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이 여러 가지를 털어내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싸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로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전자는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탈을 주로 반영하는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이슈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크게 보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배당을 계속 강화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직 여력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잘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생명하고 SDS인데, SDS를 처분할 것이다라는 거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생명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갈리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타임라인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오버행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또 시장에서의 생각은 그래도 이 가격에 팔면 상속세 마련하는데 너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리고 5년이라는 기간이 맥시멈으로 주어졌으니까 뭐라도 좀 붙이고 키워서 팔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조심을 계속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용처에 따라서 걔네들도 좀 주가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기대감이 있던데. 그 핵심 종목에는 일단 포함이 되지 않고요. 상속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 또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해서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물산이 들고 있는 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처분을 해서 생명이 팔아야 되는 삼성전자 지금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을 때요. 요거를 이제 사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는 이미 7, 8월 달에 한번 시장에서 논의가 됐었고 저희가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삼성물산이 그거 팔아서는 양도세 내면은 돈도 부족하고, 그리고 강제지주에서 전환 이슈 때문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을 때에는 해결책은 없다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에 나와야 되는 물량이고요. 지배력 약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상속과의 별개 이슈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19대 20대 국회에서도 통과 안 됐던 이유가 결국은 이런 사회적인 파장과 그리고 보편성 결여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